인디애나주 라퍼르테에 살던 레이나 라이스는 1976년 7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인 레이나는 성적도 좋았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아 밴드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레이나의 꿈은 동물을 치료해주는 수의사였고 그것을 위해 동네의 동물병원에서 이를 돕고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동물병원에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애인 매트를 만나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레이나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매트가 딱 동물병원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고 가게 역시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이미 닫은 것 같았습니다. 매트는 주변을 돌며 레이나의 차를 찾았지만 차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레이나의 집에 도착한 매트는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레이나의 아버지가 나왔고 매트는 레이나가 집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단다. 예상과는 다르게 레이나는 집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레이나가 혹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불길한 마음을 누르며 밤 10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음에도 레이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넣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신고를 하려면 24시간이 지나야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상시라면 시간 안에 집에 들어오던가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 사라져버린 데다가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니 아버지는 평상시에 딸이 이러지 않는다며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경찰들은 사람들에게 레이나를 봤는지 혹시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방송을 타고 나서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이나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제보자는 두 사람이 연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연인 같았다고 하니 시선이 가는 건 누굴까요? 매트겠죠. 경찰은 매트를 불러 신문을 했습니다. 언제 레이나를 마지막으로 보았나? 무슨 약속을 했나? 둘이 사이가 좋았나 등등. 그는 레이나의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지만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땐 레이나도 없었고 병원도 문이 닫혀 있었다. 라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경찰에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나의 차가 200번 도로에서 발견됩니다. 차량에 레이나는 없었는데 도착한 경찰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꽂혀진 열쇠를 돌려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차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끔 해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레이나의 지갑과 남자 사이즈의 반지가 발견됩니다. 반지를 수집한 경찰들은 그것을 매트에게 보여주며 혹시 이게 내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제 반지 아니에요. 혹시 레이나의 전 남자친구 제이슨께 아닐까요? 제이슨은 레이나의 전 남자친구로 6개월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나는 매트와 사귀게 됩니다. 경찰이 제이슨을 찾아가 반지를 들이밀자 그는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제게 맞긴 맞는데 고장난 레이나의 차를 수리해 줄 때 잠깐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제이나가 사라진 날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니? 제이슨은 그날 친구들과 폭스 헌팅 게임이라고 부르는 차를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은 사람이 무전기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힌트를 주고 술래가 힌트를 이용해 숨은 자들을 찾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이라고 합니다. 제이슨이 주장한 그 숨바꼭질에 참가자들을 찾아 질문을 하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제이슨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하긴 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단서 하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 방송에서 레이나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되며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4월 26일에 딸과 함께 라포르테 카운티 20번 북쪽 지역에 있는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지루했는지 연못 근처를 돌며 구경을 했답니다. 아빠! 아빠! 그렇게 구경을 하던 딸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자신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남성이 물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며 저게 뭔가 싶어 한참을 보다 경찰에 신고를 넣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레이나의 사건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된 제보자는 입고 있던 옷이 레이나가 사라졌을 때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연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제보자가 말했던 연못에서 발견된 것이 레이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바꾸어 용의자를 찾기 시작하던 중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라이슨 집안의 큰딸의 전 남편인 레이 메카시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제보였습니다. 레이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죄를 받고 1991년에 3년의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을 받다가 레이나가 사라지기 2달 전에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레이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레이나를 전혀 보질 못했어요. 처음엔 자긴 레이나를 못 봤다고 주장했지만 곧 말을 바꿔 그날 그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3월 26일 5시 40분쯤에 그는 동물병원 근처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를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던 집에서 레이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레이나가 자신의 차를 닦으며 서 있었고 그것을 본 그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안녕 레이나. 그는 큰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질문을 했는데 레이나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게 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가 이 사건에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를 가리킬 만큼의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레이를 의심하면서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애나주 경찰이 수배 중인 레리 홀이 몰던 차량을 세우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량을 수색하다가 묘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레이나의 기사 신문 스크랩과 R이라는 이니셜로 적힌 처방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레이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체포되는 것일까요? 경찰들은 그를 조사했고 그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그날 그는 켄터키에 있었고 처방전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은 넓고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는 배제됐지만 1993년 비슷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형사들은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이 없자 사건을 다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레이나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의심인물, 매트. 매트는 그다지 의심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처음과 변함없이 유지됐고 사람들도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심인물, 제이슨.
그는 자동차를 사용한 숨바꼭질 중이었지만 게임 중에 친구들은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배제하기엔 일렀습니다. 세 번째 의심인물, 레이. 가장 의심을 받았던 인물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옵니다. 한국은 규제가 있어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미국엔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찾아냈고 그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검사는 이 증거들을 보고 재판으로 끌고 갈 만큼의 증거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도구에 묻어있던 흔적들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동물 사냥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동물의 것일 수도 있었죠. 결국 그는 풀려났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8년이 됐습니다. 그해 3월에 리키 하먼스라는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억울한 혐의로 수감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제이슨과 에릭 프리먼이 차를 끌고 헛간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담요에 덮여있는 무언가를 보았고요. 리키는 모든 걸 봤으며 그게 뭔지 식별까지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그도 어렸고 이것저것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에 괜한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릭을 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말이 없자 그에게 증언을 해주면 면책 특권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제이슨과 저는 오후 6시에 동물병원에 갔어요. 제이슨이 레이나랑 다시 사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레이나가 끝까지 싫다고 하니까 감정이 격해졌고 그렇게 됐어요. 제이슨과 에릭은 헛간에 도착했는데 리키가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이렇게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2013년 8월에 38살의 제이슨 팁스를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몇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레이나의 방에서 수집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이슨이 보냈던 편지에는 자신이 다시 남자친구가 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도 존재했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2014년 10월에 열려 한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변호인들은 리키와 에릭은 믿을 수 없다. 범인은 분명 레이 메카시일 것이다. 라며 주장을 펼쳤지만 제이슨의 유죄로 끝이 납니다. 그는 징역 40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이 재판을 뒤집으려 했지만 기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면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사랑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던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혹 누군가 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기분 상해 말고 다음 사랑으로 넘어가세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신문에서 전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며 모르는 척을 했던 그날의 미스터리 제이슨 팁스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